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는 불행이나 불완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지만 무엇인지 기억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꿈, 반복되는 관계, 무의미해 보이는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공허함을 통해 스스로를 되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의식은 종종 저항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는 융이 가장 적게 논의했지만 가장 경고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무의미해지고 어떤 관계는 인위적으로 느껴지며 사람은 점차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융이 무의식을 직면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억압된 고통뿐 아니라 억압된 진실도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융이 자신의 방법 중 일부를 특정한 심리적 맥락에서만 사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너무 일찍 마음의 문을 열면 오히려 사람을 산산조각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집단 속에서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나에게 있다고 여겨 침묵했던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융에 따르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표면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간의 의미를 느끼고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고립, 오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자기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단 기억해내면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각성으로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라고 정의합니다. 영혼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할 때 먼저 당신을 현재의 위치,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것이 아닌 구조로부터 떼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특히 그 미지의 것이 자기 자신일 때 움츠러듭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문턱, 즉 영혼이 당신을 당신의 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보내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신호들과 융이 이러한 신호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잘못 사용하면 해롭기 때문에 금기시되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기억해야 할 무언가일까요? 융에 따르면 영혼은 이유 없이 불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단지 잊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할 뿐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람은 가장 취약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우울증으로 오해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과도기이며 이 과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융이 이 기법을 위험하다고 묘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의 과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예민해진 지각 능력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융의 내담자 중 일부는 이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억압된 꿈, 침묵했던 자아의 모습, 그리고 실현하지 못한 가능성 등 잃어버린 것들을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융은 무의식의 문을 열려면 의식이 강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조차 그 부름의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정보를 찾습니다.
영혼은 의식보다 먼저 작용하여 당신이 들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만약 지금 설명되는 내용이 묘한 친숙함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말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혼이 기억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외부 세계의 메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당신은 지금 그 메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은 대개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느리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망각은 어린 시절에 시작되는데 생존을 위해 사람은 먼저 가족, 사회, 그리고 태어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처음에는 필수적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측면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짓 자아가 형성됩니다. 이 거짓 자아는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비판, 배척, 사랑, 그리고 수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 이 거짓 자아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단지 가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가면 자체가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시점에서 사람은 내면의 중심과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삶의 선택이 더 이상 내면의 직관이 아닌 외부의 기대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아 보이는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느껴야 할 감정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리가 간과될 때 영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부정당하면 조화롭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무의식 속으로 끌려 들어가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꿈, 신체적 긴장,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무의미감은 게으름이나 배은 망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외감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만들어진 시나리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무거운 심리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질서정연해 보일지라도 진정한 자아가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함이 커져갑니다. 거짓 자아는 아무리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냉혹하게 말하는데 거짓 자아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림자 자아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충동뿐 아니라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 표현되지 않은 재능, 억압된 직관, 용기까지 모두 그림자에 포함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분노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융에 따르면 이는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림자의 반영입니다. 의식이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자아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거짓 자아는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는 피상적으로 변하고 소통은 단절되며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오해받는다고 느꼈지만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표현을 피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들으면서 마음속 한구석에서 맞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깨달음의 순간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변화의 문은 개인이 거짓 자아를 해체하기로 결심할 때가 아니라 그 존재를 자각할 때 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대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안겨주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내 것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재평가하고 관계, 역할, 심지어 신념까지 재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물러서서 거짓 자아에 계속 매달립니다.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안전한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낯설지 않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생각을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자각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거짓 자아가 아닌 진정한 자아가 말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거짓 자아의 가장 교활한 측면은 사람을 끊임없이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자아를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목표를 세우고 책임을 지고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면 불편함을 느끼고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며 혼자 있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침묵 속에서는 가면이 말할 수 없고 오직 진정한 자아만이 느껴지는데 이 느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내면의 방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면의 방황을 느끼는 사람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며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짜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은 보통 자신을 탓하며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거나 자제력이 부족하다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근원에서 에너지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의식적 고독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독은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이나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법은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끊임없이 타인과 접촉할 때 집단 무의식이 개인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생각, 관념, 가치관, 두려움이 뒤섞여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 고독은 바로 이러한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존재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소음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들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독이 치유가 아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거울에서 물러날 때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홀로 남게 됩니다. 이 만남은 낭만적이지도 않고 고요하지도 않으며 억압되었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억압된 것들은 분노, 질투, 죄책감과 같은 모순적인 감정뿐 아니라 억압된 잠재력, 표현되지 않은 용기, 사용되지 않은 직관과 같은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거리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은 이 거리를 가시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면 개인은 고독을 절대적인 단절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고립이 시작됩니다. 융의 내담자 중 일부는 이 단계에서 사회보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면의 인식이 빠르게 확장되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같은 속도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는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금기시하는 지점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을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개인은 내면 탐구를 정체성 확립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문턱을 통해 특정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영혼이 문에 도달하면 외부 세계는 그에 상응하는 신호를 보내고 개인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낯섦게 느껴지는 내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공감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침묵하는 것조차 이 기법을 실천하는 작은 연습입니다. 융에 따르면 변화는 거창한 발걸음이 아니라 자각의 순간들에서 시작되며 의식적인 고독은 바로 이러한 자각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의식적인 고독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오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모든 목소리를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경계를 넘나듭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직관과 환상의 경계는 쉽게 모호해집니다. 융은 일부 내담자들이 이 단계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대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꿈을 메시지로, 모든 감정을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고독은 단순히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 내면 관찰과 병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심오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가장 분명한 경고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의식적 고독은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는 일시적인 방법일 뿐이며 이 과정을 경험한 후에는 관계, 사회,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않고서는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산을 오르는 것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합니다. 진정한 시험은 내면 발견 후 개인이 세상과 맺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식적 고독은 사람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고 타인의 그림자를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적인 고독을 경험한 후에는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때 순수함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는 약해지고 어떤 역할은 의미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영혼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짐을 내려놓을 때 일시적인 공허함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실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공허함은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공간입니다. 만약 지금 내면으로의 은둔이 필요하지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융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이 바로 옳은 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고독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는 필연적으로 개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처음에는 조급함, 예상치 못한 분노, 무의미한 질투, 혹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의 재등장과 같은 작은 동요로 나타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억압된 어두운 면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표현되지 않은 힘, 사용되지 않은 재능, 그리고 용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림자와의 만남은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개인은 스스로 부정해왔던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고 이 대면은 그들을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머무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한계점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자신이 내면에서 거부하는 특성들을 타인에게서 보게 되고 이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운명은 그 사람이 그림자를 인식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은 개인이 내면의 원인을 깨달을 때까지 같은 문제를 다른 모습으로 반복해서 던집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그것이 도덕적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스스로를 판단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그 결과 그림자를 더욱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도덕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실체이며 목표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씨름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그림자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더욱 강력하게 되돌아오고 종종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과정을 포기하는데 그림자와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자아상이 깨지는 것을 느끼고 이 균열이 자아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자아의 흔들림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아의 전환점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나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체성은 해체되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기적 상황을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과도기적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균형이 탄생합니다. 만약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내면의 붕괴를 경험하고 관계는 무의미해지고 목표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혼자 있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이는 붕괴가 아니라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인간을 통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때부터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지하게 되면서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닌 겸손을 가져다 줍니다. 내면의 모순을 깨닫게 되면 타인을 덜 비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융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변화는 바로 이러한 불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며 일단 이 고백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오직 발전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이러한 전환점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림자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자제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차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동적 공격성을 보이고 자신이 동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한을 쌓아두게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과 무의식의 전쟁에 비유하며 이 전쟁에서 의식은 항상 패배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의식은 에너지가 넘치고 지속적이며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서사를 통해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이타적이다. 나는 이성적이다. 나는 강하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러한 서사 밖에 있는 부분들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융에 따르면 성숙은 개인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통합은 개인이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약점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파괴하게 되는데 두 극단 모두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심오한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삶은 더 이상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지 자신의 그림자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더 이상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자각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고조된 인식을 짐으로 여깁니다. 세상이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복잡한 관계, 더욱 유동적인 목표, 그리고 더욱 깨지기 쉬운 목표를 보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뿐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도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처음에는 압도적입니다. 융은 이를 분리된 인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피로감이 쌓입니다. 모든 환경이 지나치게 시끄럽게 느껴지고 모든 대화는 피상적이며 모든 일상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결국 자신의 인식을 저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문제는 인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의식적인 통합의 부재에 있습니다. 고조된 인식을 그대로 방치하면 자신이 보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극단 중 하나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식을 억누르고 평범해지려 애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인식에 집착하며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두 태도 모두 방어적이라고 말합니다. 전자는 두려움에서, 후자는 오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식이 진화적 선물이 되려면 제대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는 데에도 활용할 줄 알게 되면 인식은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청을 잘하고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며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안정적인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이 뛰어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짊어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수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진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인식을 자기 희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문제를 짊어지면서 자신의 필요를 미루고 있다면 이는 자각이 아니라 경계의 문제이며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인식은 나에게 힘을 주는가?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그 불확실성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 따르면 진화 과정은 항상 불확실성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이 너무 무거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융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이러한 인식을 감당하는 법을 배운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황의 한 요소가 됩니다. 그들은 침묵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며 내면의 진정성이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만으로 환경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맞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단언이 아니라 하나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당신은 인식이 당신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인식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식적인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기서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다음 단계는 이 선물을 어떻게 다루고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식 그 자체는 미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치유가 될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식을 조절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경계하며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의미를 해독하려 애쓰게 되고 이는 정신적으로 경직되게 만듭니다. 융에 따르면 무한한 인식은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자신의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타인의 내면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 개별화 과정에서 우리는 공감과 동일시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공감은 이해이며 동일시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짊어진 모든 짐은 결국 무너져 내리게 마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식을 오직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지혜로워지지만 짐을 짊어지는 데 사용한다면 지쳐버립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선물은 무거워지고 사람은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아마도 이 여정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인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구하거나 자신을 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현재 상황과 의식적인 연결을 맺을 뿐입니다. 융에 따르면 기억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회귀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신을 기억할 때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세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성화가 개인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개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의식적인 방식으로 사회로 복귀시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과거의 역할로 돌아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리는 조용하지만 심오한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융은 이 단계를 내적 안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개인이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안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끊임없이 애쓰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깊은 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자동적인 반응에 얽매여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진정한 성숙의 징표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갈등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모든 거절을 위협으로, 모든 침묵을 적대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기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운명과의 관계 또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좋은 운이나 나쁜 운으로 여기지 않고 의식적으로 구성된 대화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을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지혜의 표현이 아니라 책임감이 됩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람을 타인에게 더 온화하고 인내심 있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화함이 경계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감당할 수 없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가는 사람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거나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로 공간을 열어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르침 중 가장 덜 논의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정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조용한 깨달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제는 어떤 것들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놓아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느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잊었다가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렇기에 융은 개성화를 완성된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당신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입니다. 이 채널은 여정을 서두르거나 피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식적인 의지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의도할 때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의식적 참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삶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는데 이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 깊숙이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기복이 줄어들고 큰 갈등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융은 의식이 익숙한 강렬함을 잃으면 의미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질서의 확립입니다. 영혼은 더 이상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고요함이 확장되며 이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리듬을 듣게 됩니다. 이 리듬은 타인의 기대와는 무관하며 이러한 독립성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줍니다. 아마도 이 여정의 가장 깊은 선물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하려 애쓰거나 불완전함을 느끼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도달해야 할 정점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균형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들을 삶에 대해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차분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그것은 기억의 마지막 단계일 것입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이 기억할 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